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개건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를 통해서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3입니다. 한중일 3개국 정상들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중국에서 만납니다. 방중 첫날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이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도 역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경제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얼어붙은 상황이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만남은 이처럼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한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식 양자 간의 회담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시각 여의도 국회 상황도 일촉즉발의 태세입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사법개혁안 수정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선거법의 경우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혀서 성탄절을 앞두고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박가영 앵커가 얘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연말과 내년 동북아 정세 가늠자가 될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께 좀 의미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일단 뭐 한중 갈등도 사실은 완전하게 해소가 됐다고 좀 보기 어렵고요. 특히 이제 한일 갈등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갈등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포토 레지스트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포괄 특정 허가를 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일본이 좀 성의 표시를 하긴 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것은 그 조치를 지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결국은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정한 해법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한일 간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일 간의 해법이 그동안에는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 자체가 없었는데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그 초입에 출구 쪽에 가 있는 정도의 어떤 만남의 의미로 우리가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베 총리가 오늘 총리 관저에서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말이 일본의 태도는 지금 전혀 변화가 없다. 한국이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인식을 좀 전환해야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일본이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65년 청구권 합의 이후에 모든 이제 배상 문제는 다 종결됐다. 그리고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판결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하는 얘기니까요. 크게 일본이 뭐 어떤 전향적인 조치를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내놓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좀 섣부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교수께서도 좀 짚어주신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년 3개월 만에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만나게 되는 건데요. 일본 측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현재 이번 만남을 통해서 굉장히 대단한 성과가 나오는 그 두 정상이 만나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 등에 대한 발표 형식이 있는다라면 뭔가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바로 얼마 전까지 G20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우리 바로 이웃 국가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정상이 제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상황이 양국 간에 놓여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의 골이 첨예하게 깊어져 갈수록 양국 경제 모두에게 다 불이익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또 굉장히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절대정명의 과제가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대화를 위한 끈을 이어간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났던 문재인 대통령의 이 모습은 대한민국 이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견인차적 역할들을 상당히 많은 순간 할애해 왔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동안 있었던 관계 중에 가장 최악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특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미국을 향한 도발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 만큼 그 중간에서 중국에 대한 역할을 좀 강조했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얼만큼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그런 외교들을 펼쳐내는지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 큰 기대는 갖지 않고 만남 자체에 좀 의미를 두면서 내일까지 나올 메시지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이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게 시점이 절묘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좀 이 시점에 검찰이 청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검찰이 나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 전에 뭐 청와대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국무총리실 압수수색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의를 차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뭐 검찰 입장에선 정치적 부담감을 좀 덜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도 볼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청두에서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귀국하는 시점으로 가면 이번 주를 이제 그 조국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를 건너뛰게 될 경우에는 연말을 조국 장관 문제를 매듭을 못 짓고 지나가는 그 시기가 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그러면 남아있는 시기는 앞으로 2주밖에 없는데 이 시기를 그대로 보내기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이번 주 안에는 영장을 쳐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게 맞아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문 대통령 출국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최대한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것인지 이건 뭐 검찰이 밝히지 않으니까 좀 뭐 섣불리 판단하긴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보면 지난번에 이제 9월에 조국 장관 집 압수수색할 때도 그때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그때도 청와대하고 여권 내에서 굉장히 불쾌하다고 하는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과거 전례로 보면은 과거에는 그래도 그나마 대통령을 생각해서 뭐 장관이나 누구한테 뭐 구속영장을 친다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할 때 그래도 대통령이 부재 중인 가운데 하는 게 일종의 예의처럼 생각해왔던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수사하는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예의 차리고 수사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검찰은 검찰의 길을 가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런 시점에 맞춰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예의 안 차린 검찰이 마치 예의 차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겉모양만 그렇게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권이나 청와대에 좀 불쾌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시점이 절묘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해석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거기에 따른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연내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을 해왔고요.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관계자들의 조사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백원우 전 비서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끝났고 실제로 유재수 전 부시장과 여러 차례 통화 그리고 메신저 등에서 활동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될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라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 청와대의 누군가의 지시를 통해서 감찰을 무마하도록 시켰다라면 과거에 있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구속이 될 정도의 중대한 범죄 혐의로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이 관련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여기에 대한 사법적 처리 절차를 앞으로 이어가는 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하게 진행돼 왔던 수순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검찰도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쳤을 겁니다. 그렇겠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만약 법원의 심사 결과 기각이 되게 된다면 정치적, 정무적인 이유로 여권의 핵심 실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핵심적인 물증들을 확보하고 난 뒤에 검찰이 영장을 치게 된 것인지 이제 26일에 심사 과정들을 통해서 국민들께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는 검찰이 어떤 확실한 좀 증거를 잡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확실한 증거뿐만이 아니라 검찰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을 넘을 수밖에 없는 선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선 유재수 전 부시장과 친밀한 관계가 없다라고 수차례 얘기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바라보는 건 누군가의 영향, 압력을 통해서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무마했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처리하지 못하는 순간 그 윗선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 수사를 이어가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을
발부를 받아내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앞으로 이 청와대 윗선 등에 대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두 가지를 짧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데요. 네네. 검찰 수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사 행태에 대해서는 이건 지적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들어간 게 인사청문회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되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는 혐의를 찾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떤 수사의 방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전 장관 뭘로 기소했습니까? 감찰 무마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 했잖아요. 권리행사 방해죠. 네.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엄청나게 많은 의혹 쏟아진 거, 언론이 보도했던 거 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거 왜 기소도 아직도 안 하고 있나요? 조국 전 장관 구속시키는 게 검찰의 목적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가족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혐의들에 대해서 예. 장관으로서 만약에 부적격하다고 하면은 장관으로서 이 사람은 부적격한 사람이니 거기에 따르는 관련되는 혐의를 찾아내는 게 과정이었는데 가족들까지 전부 다 탈탈 털어가지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하는 지적 받아가면서 했고 가족들 다 구속됐어요. 되고 난 다음에 조국 전 장관 혐의 찾아냈다고 해서 지금 기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조국 전 장관 뭐하러 그럼 수사했습니까? 그런 의문이 안 남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털면 나온다고 직권남용 문제,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 문제를 구속영장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관련돼 있는 수사가 도대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보복성으로 구속시키기 위해 수사한 겁니까? 아니면은 누굴 위해서 수사한 겁니까? 온 나라를 한 3개월 동안 그 벌집 쑤시듯 쑤셔놓고 난 다음에 검찰이 보인 마지막의 행태는 과연 이건가?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만약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예. 그거는 애초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던 수사의 명분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걸 같은 일렬선상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검찰에 한 번 걸리면은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의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수사에 들어갔던 그 명분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 부분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예.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자꾸 비교를 하는데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요. 구속영장 청구할 때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 문제도 들어가 있었고요.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관련해서 가족과 관련해서 내사 들어가니까 국정원동원에서 뒷조사한 게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게 감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누가 감찰을 좀 중단하라고 요청받아가지고 하지 않았다거나 이겁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두 가지를 똑같이 동렬해 놓고 같은 무게로 재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우병우 전 수석과 비교해서 이런 전례와 비춰봤을 때도 청구가 불가피했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의 사건이야 관련된 이 적폐 청산이라고 불리게 되는 현 정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전 정부와 관련돼 있는 수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고 그를 통해서 기소가 됐던 사건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현재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사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감찰 무마 사건 한 건만 해가지고 정리할 것이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네. 이미 가족에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는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관련돼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여기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는 반드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에 대해서 감찰이 실질적으로 중단됐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건에 관한 진실들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한 윗선을 분명하게 좀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예. 이를 위해서 조국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사건의 총괄적인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찰을 실제로 무마하도록 지시했다면 이건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되는 굉장히 중대한 직권남용 혐의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드러나게 되는 지금 현재까지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등 선거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이라든지 예. 청와대 민정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과연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현 정부와 엮어서 검찰개혁의 상징적인 인사기 때문에 타격을 주기 위한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보는데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이미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과거에 고발했던 것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검찰이 보고 있었던 사건이고 예. 여기에 대한 강제 수사가 진행됐던 것도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함께 병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과연 우리가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보는 시청자분들께서 각자의 판단 영역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 여전히 말씀드리면서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우리 이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선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할 때 그 행위의 목적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들어갔을 때 조국 장관과 관련돼서 부적절한 면들이 야권에서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뇌물 혐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문제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수사에 들어간 기본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돼 있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넉 달 동안 수사를 했으면 예. 조 전 장관이 뭐 묵비권 행사하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피의자가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그럼 구속영장도 못 치고 불구속 기소도 못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칠 만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얘기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일단 구속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동안에 혐의 입증 못한 거 다 혐의 입증할 수 있도록 다 조 전 장관 수사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선우가 뒤바뀐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기소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었어야죠. 사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직권남용 혐의가 나오면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어야 되는 게 그게 기본적인 검찰에 있어서 수사의 기본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중간에 거 다 건너뛰고 난 다음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다? 저는 뭔가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선우의 말씀에서 하나만 좀 짧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르게 조국 전 봤습니다.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당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갔던 게 9월 23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가족에 대한 수사였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국 전 장관도 피의자로 적시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했던 부분들 감찰 무마에 대한 강제 수사가 들어갔던 게 올해 9월 달입니다. 네. 동시적으로 수사가 진행됐던 사건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중대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부분들은 민정수석 재직 중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있는 것들이 돌아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건이었다. 오히려 선후를 보게 된다면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고발했던 그게 더 먼저다. 그 감찰에 예.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려고 했던 건이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후의 문제로 조국 전 장관을 오히려 음해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라고 보는 건 굉장한 무리수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네. 자, 일단은 뭐 법원의 판단에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슈도 좀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네.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오늘 오전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것도 좀 짧게 듣고 가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업무수첩 안에 적혀 있다고 하는 내용을 모 언론이 자꾸 보도를 해요. 보도를 하는데 업무수첩 안에 있는 적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누가 상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도 없고 검찰이 그걸 밝힌 것도 없어요. 그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도 그것도 궁금하고요.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을 누군가가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을 때 아마 검찰이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의 해석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검찰에 조사받은 누군가가 자꾸 그 한 사람이 특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지만 그 사람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굳이 왜 업무수첩 내용을 그 사람한테 보여줬는지도 의문이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피의사실 공표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러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의사실을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나머지는 전부 소설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이 이 사람이 개인적인 목적을 갖고 쓴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청와대 관계자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VIP 의지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걸 쓴 것인지 전해서 들은 것인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송병기 부시장도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메모지 이건 업무수첩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은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언론을 통해서 마치 업무 수첩이나 중대한 사항을 사실을 적은 것처럼 자꾸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지 그 의문이고요. 둘째로 언론이 보도하는 거 봐도 그 해당 보도를 쓴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제가 꼼꼼히 살펴보는데 여러 의혹 제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걸 뭐하러 기사로 씁니까? 추측은 다 추측대로 하고 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론이 불신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추측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 가지 증거나 정황 증거들이나 아니면 당사자의 얘기가 거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야 언론의 신뢰도가 있는데 자기들이 추측할 거 다 추측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보도가 이게 무슨 보도 행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사실 언론을 국민들이 불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 수사, 언론 보도까지 다 네. 비판을 하셨는데요. 반대적인 입장에서 비판하는 시각은 만약 모든 것들의 명확한 팩트를 근거로 보도한다면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결국 탄핵이라고 하는 전직 대통령의 초유의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만약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주장처럼 모든 것들의 명백한 피의 사실 공표 이 부분들을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했다면 아마 드러날 수 있는 사실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었을 겁니다. 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당시에 언론에서 얘기했던 것들 중에 진실도 있고 진실이 아닌 것이 부풀려서 과장돼 있던 측면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언론이 팩트와 팩트가 아닌 부분에 대한 평가는 독자나 시청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충분하게 평가에 받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릴 만큼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최소한으로 권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을 정도의 의혹이나 문제가 제기된다고 생각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도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소설로서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던 김기현 전 시장이 실제로 수첩을 봤던 증언, 본인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든지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이 사건에 관련된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추정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송병기 부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하게 부인하게 되는데 얼마 전까지 이 문제가 처음 물거지게 됐을 때 송병기 부시장이 양심을 걸고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맨 처음에. 예. 그리고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보니까 이와는 전혀 다른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봤고요.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이 처음 청문회를 가는 과정 속에서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본인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가짜뉴스라고 치부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러나니까 이게 과연 가짜뉴스였습니까? 네. 드러나고 있는 언론이 이 모든 것들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한 사람 개인에 대해서 사생활을 탈탈 털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면 그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권력에 대해서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언론의 역할로서 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언론의 취재 행태 등을 갖고 얘기한다면 과연 민주적인 국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한번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뭐 검찰 얘기, 언론 얘기 나오면 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 국회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의 진전이 좀 있었죠. 4+1 협의체가 지금 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에는 최종안 마련에 합의를 했습니다. 오후 중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인데 일단 선거제 개혁안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처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안보다는 조금 후퇴했다. 그래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뭐 저는 기본적인 취지나 의미는 있다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예. 근데 그 정도를 어디까지 그 명분하고 실리를 어디까지 취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동안에는 한국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의 구도나 거기에 다 포함되는 얘기지만 소선거구제를 통해서 정당이 가지고 있는 지지보다는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간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거는 뭐 예. 여야 할 거 없이 다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그걸 어떤 방식으로 보정해야 될 것이냐에 관한 부분인데 그걸 완벽하게 보정하려고 하니 현실이 뒤따라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진짜 의석수 10%도 늘리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석도 더 많이 늘려줘야 네.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저항이 너무 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지역구를 현재보다는 훨씬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좀 후퇴하는 측면들이 나타났다. 예. 결국은 지금 마지막에 합의한 걸 보면은 현행하고 똑같은 47석으로 그냥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복잡하긴 하지만
30석이라는 것에 연동형 캡을 씌웠다고 하는 것은 30석에 해당하는 것만큼은 지역구에서 의석을 가져간 정당이 조금 손해를 보고 정당 득표율을 좀 더 많이 받은 정당한테 의석수를 더 많이 나눠준다고 하는 취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기본적인 취지는 최대한 살리려고는 노력을 했다. 물론 그게 완전하게 달성됐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이제 진전이었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당초에 원안이 올라갔던 게 225대 75석, 그러니까 지역 그렇죠. 구석을 28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28개 늘리게 되는, 그리고 여기에 정당 득표율에 연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비례대표 취지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지역 구석과 비례대표 의석이 전혀 조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30석을 가지고 여기에 50% 연동을 적용하게 되면 아마 바뀌게 되는 부분들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엄청난 개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1년 국회를 마비시킬 정도로 가져갈 그런 상황이었냐라고 반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런 내용조차도 결과적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현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소정당들과 함께 손을 잡고 여기에 대한 나머지 검찰개혁 등에 대한 법안을 처리시킬 필요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선거법의 양보를 통해서 표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을 가져갔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군소정당들 입장에서는 작은 30석의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선거법을 어느 정도 합의안에 도출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는 비례한국당 등에 대한 제도들이 만약 도입되게 된다면 과연 이렇게 합의되어 있는 안대로 국민의 민의가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가게 될 것인지, 네. 아니면 오히려 투표하게 되는 국민의 표심이 왜곡되는 상태로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현재 상황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유권자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선거제도 합의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저는 앞으로 정치 행태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선거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예.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수가 따라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받은 정당은 정당 지지율을 통해서 받을 만한 그 의석수에서 손해가 보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정당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리면 끌어올릴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하고 지역구에서 비록 당선자를 적게 낸다 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 의석수가 따라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당이 누굴 보고 정치하겠습니까? 국민을 보고 정치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동안에는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지역을 위해서, 예를 들면은 영남 의석이 65석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 영남 의석 65석 중에서 자유한국당이 48석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기초해서 그 지역에만 소구하는 정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많이 희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더 많이 끌어올리는 정당이 유리해지는 판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진영, 우리 세력만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패턴이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일 큰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두 분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좀 평을 좀 해주셨고요. 그러면 지금 일단 뭐 민주당도 그렇고 오늘 일단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뭐 산적해 있는 예산 부수 법안이라든지 민생 법안까지 정말 일괄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 글쎄 일단 오늘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리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이 어떻게 그 표결 순서를 정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예. 같은데요. 네. 기존 얘기대로 하자면 회기 일정 안건에 대한 것들을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 민생 법안, 그리고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관련돼 있는 법안들을 쭉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부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를 일단은 3당 교섭단체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국회 사무처에서는 회기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고 이미 얘기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예산 부수 법안과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자유한국당이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그동안은 국회 본회의를 열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4+1에서 선거제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예. 때문에 일단 오늘 본회의가 열려서 안건을 상정하는 그 시간부터가 일단 시작이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회기를 어떻게 정하든 선거제 법안들을 어떻게 올리든 간에 지금부터 일단 총선이 올려서 뛰기 시작하면 그다음에는 선거제 공수처법 검찰개혁 법안까지 그냥 계속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오늘 본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긴 밤을 각오하라고 했으니까 저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국당이 사실 남은 카드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필리버스터도 그렇고. 그래서 꺼내든 카드가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위성 정당이죠. 비례한국당인데 먼저 관련해서 발언들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저희들은 이런 선거제도라는 것은 지구상 유례도 없는 선거제도를 채택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정치사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네. 이 선거제도는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경고해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다면 결국에는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외국 사례가 몇몇 주요 정당이 그런 식의 위성 정당을 다 만들어서 한번 치러본 적이 있다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외국에서. 민주당은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는 못 만들죠. 집권당이 그렇다고 그걸 따라갈 수는 없죠. 못 만들지만 실제 의석수에 있어서 손해는 뭐 속은 아프겠죠. 네. 자, 의원들의 발언까지 좀 들어봤는데 일단 비례한국당에 대해서 한국당은 꼼수에 대한 자구책이다 이렇게 좀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비례한국당 논란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선거제도를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처리한 전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근본적인 문제를 그동안 제기해왔고요. 네. 두 번째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예를 들어 한 20% 정도의 득표를 거뒀다고 가정했을 때 이 표가 지역구의 상당 부분을 오히려 더 많이 걷어가게 된다면 비례대표를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나름의 사표가 더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표를 방지하고 국민의 표심이 있는 그대로 정당이 연결되게 되도록 만들자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는데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되는 순간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확보하게 되는 정당에게 비례대표를 득표하게 되면 그 비례대표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위헌적인 논란이 있다고 한국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를 아예 내지 않는 것이고 위성정당으로서의 비례한국당과 같은 정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비례대표를 몰아달라고 읍소하게 된다면 과거에 친박연대라고 하는 정당이 만들어서 10%가 넘는 득표를 가져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정당 득표대로 가져가게 됐을 경우에 비례한국당이 한 20% 정도의 득표를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연동에 캡을 씌우겠다는 게 한 30석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을 지역구가 한 석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례에 많은 득표를 갖게 되는 비례한국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꼼수라고 얘기하게 된다면 한국당은 오히려 이렇게 항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국당을 배제한 채로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선거법을 일방으로 강행 처리한 나머지 정당들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오늘자 본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한 성토도 이 보수정당에서 굉장히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타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본회의 가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서라는 게 반드시 존재할 겁니다. 이미 330일이 온전하게 꽉 채워서 지금 당장 패스트트랙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법안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같은 법안들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나 검찰개혁에 관련된 법안들은 330일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되고 나서도 60일이라고 하는 숙려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도달하지 않은 채로 의장이 무조건 이것을 앞서 상정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법에 대한 본래 취지를 위반한 것 아니냐라고 한국당은 또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대화와 타협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이 상당 부분 도태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아비구간의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문희상 국회의장이 얼마나 슬기롭게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장이 좀 편파적이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비례한국당은 어쩔 수 없는 자구책이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들어보죠. 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 대화를 거부한 쪽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한국당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치개혁 특위를 만든 건 이미 작년 여름부터였어요. 예. 여름부터 자유한국당은 계속 침대 축구했거든요. 계속 시간 끌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마지막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이 휘슬 불고 후반전 다 끝날 때 다 됐어요. 그러면은 심판 입장에서 계속 침대 축구 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맞는 겁니까? 그리고 60일간의 숙려 기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건 국회의장이 얼마든지 당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선거제 문제는 내년 4월에 선거가 있잖아요. 4월 15일에. 예. 근데 4월 15일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선거제를 바꾸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능하면 선거제를 빨리 통과시켜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국회의장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선거제 문제에 대해서 위성정당 얘기 자꾸 나오는데요. 이게 만든다고 협박은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땐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은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유한국당이 만들면 안 돼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면은 위성정당이 자발적으로 어딘가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생기도록 뒤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대화가 드러나는 순간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례전문 정당을 하나 만들었다 쳐요. 비례전문 정당에서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마시고 우리 정당에만 투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거운동해야 되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러시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것도 엄연하게 정당이 되는 거예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른 것처럼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정당이 20석 가졌다고 쳐보십시오. 우리 바로 자유한국당으로 달려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도 지분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예. 그 간단치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로는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제가 대략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47석 중에 17석으로 지금 병립형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한 7석 정도 자유한국당이 30% 초중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면 7석 정도 비례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존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17석이었거든요. 그럼 자유한국당이 10석을 더 얻느냐 못 얻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 10석을 더 얻겠다. 현재처럼만 더 비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도가 그렇게 국민들이 낮지 않은데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마치 꼼수처럼 보이는 것에 그 지지자들이 다 따라가서 거기다 찍을 것이냐. 또 정당들이 굉장히 이름이 많아질 텐데 그렇게 찍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상당 쉽지 작업에서 않다. 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과정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뭐 이게 불법이어도 사실상 진보 네. 정당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투표를 종용을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정의당을 맹 비난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실질적인 비례대표는 정의당에 투표하되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지역구에 투표하게 되는 이것을 이제 전략적 투표라고 해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꽤 오랜 기간 해오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번에 있었던 보궐선거 과정에서는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이 후보로 단일화되고 있는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당대표가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정의당을 위해서 해주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목도한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례정당으로서 비례한국당이 출범하게 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한국당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효과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효과가 엄청난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대표는 상당히 많은 정당이 이제 출범하게 될 건데 의석수를 바탕으로 순번이 정해질 겁니다. 한국당은 현재 본인이 제1야당으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출마를 시키지 않는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의원들이 비례한국당으로 넘어가게 돼서 오히려 그 순번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힘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당에 있었던 상징적인 인사들이 비례한국당으로 가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출마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비례한국당의 한국당의 상징적인 인사들이 가서 여기에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법을 일방적인 강행 처리했으니 표를 몰아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불법이 아닐 것이거든요. 이런 측면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만약 20%에 넘는 비례득표를 얻게 된다. 네. 그러면 아마 이 선거 21대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민주당은 군소정당들과 함께 손을 잡고 선거를 치르는 과정들을 가는 나름대로의 선택지를 가져가게 된 것 같은데 그 결과가 과연 국민들의 민의에 어떻게 부합하게 나타나는지는 선거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쉬운 길을 두고 왜 어렵게 돌아가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극우화되지 말고
합리적 보수와 중도 보수를 끌어안고 중도층한테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뀌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럼 훨씬 지지율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유한국당은 점점 극우화돼 가고 있어요. 황교안 대표 들어서고 난 다음에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변하지 않고 점점 극단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 선거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위성정당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제3지대 정당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보수 성향의 다른 정당이 있을 때 그 정당이 저는 더 훨씬 무서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극화된 상황에서 우리 위성정당에다가 표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새로운 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비전을 제시할 때 오히려 중도층이나 합리적 보수층이 그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그쪽이 훨씬 더 저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뭐 그동안의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새로운 보수당이 나중에 가서 자유한국당이 2중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생각들을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이 출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니까 그 안에서 자유한국당도 좀 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정당이 생겨나는 것을 막거나 다른 정당이 가져가야 될 걸 우리가 다 갖고 오겠다고 하는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네. 그런 정당하고 좀 더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하는 게 저는 더 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비례한국당 논란까지 좀 두 분의 좀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